자, 오늘 HBR 내용인데요. The West가 서방 사회가 gets wrong about China. 중국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짚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s. 전제주의적인 정당 체제가 can be legitimate 하면은 합법적일 수 없다라고 서구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렇게 전제주의적인 중국 정부 정치 행태가 어떻게 합법성을 갖느냐, 적합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서구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것은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중국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어떤 그 정부를, 즉 중국 사람들은요, 민주주의가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라고 믿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그렇지만 자기들의 정부 형태가 합법적이다. 이렇게 legitimate하고 effective 효과가 있다. 실용성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구인들이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왜 아직 중국이 투자가로서 또는 regulator, 규제 당국으로서 특히나 지적 재산권의 소유자로서 자기 역할을 못하느냐 라는 의문을 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의문을 하는 데는 이 점을 중국인들 스스로가 이런 전제주의적인 정치 시스템을 합당하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국인들은요, 정부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항상 외부인들의 침략에 시달렸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아편전쟁에서 1800년대 중순에 있었던 아편전쟁에서 봤다시피 서구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근대사에 있어서는 1937년부터 1941년까지 일본의 침공과 맞서 싸웠었죠. 미국은 2차 대전이 하고 있을 때요. 자, 수십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홀로 아주 외부에 일본 같은 외부의 적을 물리쳤을 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패배로 일관했던 중국을 딛고 일었었죠. 공산당이요. 그러면 내부의 적 장개석 총통까지 대만으로 1949년 밀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당 체제야말로 그야말로 legitimacy, 적합성을,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확고히 자리 잡혀 있고 그 공산주의적 전제적 특성을 중국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중국인의 시스템을 보면요, 단순히 막스주의가 아닙니다. 바로 막스주의와 레니니스트를 합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 사람들한테는 70년 동안 자기들의 정장 시스템이 서구 사회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것이 많은 외국 서양 사회의 경영자들한테는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서구 지도자들은요, 다른 곳에서 독재 형태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중국은 다른 거예요. 자, 이 다른 점이 중국 시스템이야말로 막스주의가 아니고 막스와 레닌주의를 섞은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막스주의는요, 주로 경제적 결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결국 경제적 성과가 무엇이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막스주의도 공공 재산의 그 개인 재산의 공공적 소유, 그것이 부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적 결과가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막스주의는. 하지만 레닌주의는요, 순전히 정치적인 독트린입니다. 그래서 레닌주의의 주된 관심은요,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통제입니다. 통제. 그래서 막스와 레닌주의 시스템은 경제적 결과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시스템 자체에 대한 컨트롤, 통제 능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래서 중국인들한테는 중국 정부의 컨트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레닌 사상을, 정치적 독트린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서구 사업가들한테 큰 의미가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의 어떤 전제주의적이란 어떤 독특한 방식 이해에 있어서는 컨트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경제적 결과에만 관심을 가졌다면요, 많은 외국 투자가들, 사업가들을 환영했을 것이고, 그들이 가져오는 경제적 부에도 취했을 것이고, 그들을 동등한 파트너로만 여겼을 겁니다. 예를 들어 조인트 벤처 할 경우에 누가 IP 애드레스를 가지고 있든 또는 대주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든 상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하고 사업하는 모든 서구업자들은 보면은요, 중국인들은 항상 자기들 것을 주장하죠. 자, 이런 것이 레닌주의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국 시스템이, 이런 것이 중국 지도에 너무 중요해요.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외국 파트너들이 아무나 좋은 혜택을 주고 아무리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컨트롤을 하겠다는 능력이죠. 자, 예를 들어서 기술 기업이라든지 서구의 기술 기업이라든지 또는 제약사, 이런 분야에서 기업 이사들이 중국인들과 협상할 때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중국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IP 오너십을 갖겠다라고 주장하고, 그 중국 회사로 IP 오너십 같은 거, 지적 재산권, 이거를 꼭 넘기라고 하는 것에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게 서구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중국 사람들이 일단은 파트너로 그래야 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컨트롤 같이 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51대 49만을 주장하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 모든 비즈니스, 모든 관계의 컨트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런 시스템이 경쟁이 있는 지도자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의 많은 지도자들은 공산당원에 의해서 차출되고 꾸준히 한 조그만 도시에서 또는 성에 이르기까지, 중앙무대의 큰 도시에 이르기까지 차곡차곡 자기의 경력을 밟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치국 일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죠. 상당히 오랜 세월을 겪게 됩니다. 또 중국에서는 매니저로서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면요, 실행적인 매니저로서 자기를 증명하지 못하면 절대 고위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죠. 바로 이런 근본적인 레닌식의 통치 철학이 중국 정치를 훨씬 더 서구의 많은 국가들의 지도자들보다 덜 독재적이고 더 민주적으로 더 정당하게 선출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지금도 보면요, 우리나라나 전 세계 서구 국가들이 볼 때 너무나 이상한 현상이, 정치 교육이라는 게 중국에서 아직도 21세기의 사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공하는데 공산당에 입당하거나 대학에 들어가려면요, 꼭 막시스트 레닌 사상을 강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런 생각이 보통 대중문화에도 일원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TV 토크쇼가 있어요. 막스 got it right 해가지고 막스가 맞았어요 라는 TV 토크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인들이 정치 학습의 묘본으로는 Study the Powerful Nation, 강국을 연구하자 또는 Study 시진핑, 시진핑을 연구하자라는 앱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막스, 레닌, 모태똥, 시진핑의 사상들의 정치적 사상들을 공부하도록 코스가 정해져 있고요. 그것이 아마 대중들한테도 상당히 자리 잡고 있어서 21세기에 산업이 되기조차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의 레닌주의적 속성은요. 논의하는 단어들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막스 레닌주의에서 중국에서 많이 쓰는 말이 struggle, 도전과 contradiction, 모순 이런 것들인데요. 이 도전과 모순이라는 단어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건강한 대치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도전과 모순 자체가요. 사실 중국 사람들의 분쟁의 해결이라는 단어, 그것은요, 결국은 두 양측이 서로 만족하는 상태가 아니고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상황을 문제 해결이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중국 사람들의 윈윈 시나리오라는 것은요. 서로 상대방이 같이 이겨서 동등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두 번 이기는 경우를 얘기하죠. 한쪽이 다른 쪽을 제압할 때 분쟁의 해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중국 사람들의 사고가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요, 보세요. 보통 민주국가에서는 intrusive, 대단히 인권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방식으로 국민들과 신뢰를 쌓아가는데 중국 정치 체제는 성공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천이라는 도시가 지금 샘플로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다른 데이터를 전부 포착하는 인프라를 통해서 국민들, 시민들 하나하나한테 소셜 크레딧 스코어, 사회적 점수를 줍니다. 이 사회적 점수가 경제적, 정치적 보상과 또는 손해를 주고 있죠. 점수제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 보상은 어떻습니까? 모기지 론을 하는데 점수가 좋은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잘 건넌다든지 오줌을 안 싼다든지 거리에서 이렇게 점수가 좋은 사람들 일일이 감시를 다 감시 카메라 해가지고 점수를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기지 론을 융자받을 때 좀 싸게 신용 점수를 준다든지 또 사회적으로는 초고속 기차를 이용하는데 티켓을 살 수 있는 할인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준다든지 이렇게 혜택들을 줍니다. 점수가 낮은 국민들은요. 결국에는 비행기 티켓 사는데 손해를 보게 되고요. 자, 이런 현상은 정말 서구 사람들한테 끔찍한 현상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국가가 개인 인권을 너무 침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국인들은 이렇게 대중들한테 그렇게 전제주의적인 또는 감시적인 체제를 해도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만큼 신뢰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전제주의적 막스와 레닌 시스템이 바로 중국에서는 받아들인다라고 인정하는 것, 바로 정당한 것이고 효율적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공자의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덕과 조화, 이런 게 있죠. 덕과 조화, 아주 좋은 말이죠. 우리가 들어볼 때, 영어로 benevolence라든지 harmony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중국인들의 덕과 조화는 서구 사람들이 오해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사람들한테는요, 이런 결과가 뭐냐? 적당한 하이라키, 위계 질서를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것, 그것은 국가의 어느 정도의 통제 수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게 바로 덕과 조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덕과 조화의 상황에서 위계 질서라든지 어떤 이퀄러리, 평등은 서구 사회에서 봤을 때는
전혀 반대적인 개념이지만 중국에서는 그것이 서로 상호 보존적인 하이어르키 하면서 이퀄리티를 적당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의 태도죠. 그래서 중국을 다루고 중국에 투자하려는 장기적 결정하는 많은 서구인들은 바로 중국 사람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전제주의적인 막스 레닌 시스템이 바로 그들한테는 적법한 것이고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